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저희 현재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현실적 제약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2017년이니까 딱 1년 정도 됐네요. 11월 27일 날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또는 AI를 활용한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의 제한점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모든 그 제약점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도 사실은 G헬스라는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자고 하니 문제점이 개인정보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자료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쉽게 동의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요. 특히 헬스와 관련된 거는 이 비식별했더라도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사람인지 특정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루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두 번째 제한점은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법이 상당히 지금 제한점을 작용하고 있어요. 제 박사학위도 원격 의료와 관련된 건데 무엇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 분야도 그렇고 의료기기 분야도 그렇고 굉장히 제한점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병원들 간의 연계협력, 진료표준화, 용어표준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할 수도 없고 삼성병원에서 또는 아산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정보를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해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PHR, 개인정보 기록부터 모으고 그게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만들고 그거를 진료기관인 병원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건강보험 시스템을 얘기할 때 우리가 NHI거든요. 이렇게 사회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민간을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영국처럼 세금에 의해서 돌아가는 NHS라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NHI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을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대형 병원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 대형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토론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 중에 정밀의료 시스템 공유하는 사업, 고려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여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 중에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표적 항암제에 관련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리면 폐암만 타겟팅해서 하는 항암제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의료 정보 시스템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작년부터 이제 면역 항암제 체계가 건강보험 급여 내용에 들어오면서 이 면역 항암제는 그 폐암과 동시에 몸속에 전체에 있는 암들을 공격하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의료 정보의 성과라든지 결과물에 대한 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의뢰받기를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의뢰받았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반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먼저 전제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정보원은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냐면 첫 번째 그 G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도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의료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급, 2차 병원급 수준의 관련된 부분의 그 진료 기록들을 표준화해서 저희 쪽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가지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그 병원에 대한 정보, 진료 이력들, 수급자들의 이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관련된 사업이 저희가 줍니다. 행복요금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보건의료와 관련돼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있었던 이때 그 빅데이터 활용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 토론회에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건의료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걸 제안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오 헬스 기술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자라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차 바이오가 이쪽에 있더라고요. 아마 차 병원이 아마 그쪽으로 현재 가장 선두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건 주로 이제 PHR하고도 관련되고, 실제로 의료 정보의 첫 단위가 의료기기를 통해서 IoT 기술 같은 거나 ICT 기술을 활용해서 넘어가는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걸 강조하고, 마지막으로는 한의학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자, 이런 4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가 끝부분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할 것 같고, 우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의료기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병원 정보 시스템 관련된 거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EMR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개 하고 있고, 정밀의료 시스템, 유전자를 활용한 빅데이터 모으는 거, 이런 것도 이미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의료기기에 관련된 것들, 일단 쉬운 주제들,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의료기기들이. 그렇지만 전제는 이것을 원격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제약이 있다는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4차 산업혁명하고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기기 핵심 기술의 적용 사례, 의료기기 사례, 이와 관련된 의료기기에 관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인데, 일단 여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정보 시스템을 제외하고 먼저 의료기기만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되냐면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입되는 자료의 수수성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예에서도 드리겠습니다만, 왓슨이라는 그 진단하는 AI 프로그램이 최근에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왓슨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발간되는 의료 관련된, 보건 관련된 정보, 논문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 정보들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냐면, 결국은 개개인들의 의료기기를 통한 첫 번째 원천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요즘에 워낙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 가치사실이라고 해서 자동화 데이터 공유 기술, 데이터 가공 기술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사물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겁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특히 이 중에서도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사람 인터넷을 통해서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판단과 자율 제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4차 산업과 연결한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능적 의료기기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ICT와 주로 이제 접목하는 게 첫 번째 예인데, 스마트 셔츠라든지 구글 혈당 측정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ICT 기술과 해서 의료와 관련된 원초적 정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저희 나라 업체인가요? 업체에서 이 벨트에다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걸 해서 아마 삼성의 브랜드, 옷 브랜드, 의료 브랜드의 그 벨트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게 아주 원초적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ICT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의료기기하고 빅데이터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의료 정보의 IT 기기 내에 저장과 추출이 가능하고 새로운 시각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환자 정보의 즉각적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암 치료 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빅데이터가 접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료기기하고 모바일이 결합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삼성에서도 여러 번 추진했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휴대폰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혈당 관리, 심전도, 그다음에 운동 습관 기능 이런 것 등을 생애 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요 나이키 관련된 여기를 팔찌 같은데 밴드를 통해서 요거를 체크를 해서 정보를 한데 모으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기와 모바일이 결합하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방금 얘기했던 ICT, 그 다음에 모바일과 의료기기가 접목하는 기술들은 이미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다만 법적으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오면서 이 근처에 뭐 GE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본의 GE 헬스케어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 GE 헬스케어를 방문해서 마지막에 이제 공장장하고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공장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GE 헬스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맡고 있는 게 초음파가 우리가 주로 하는 주력 분야고, 일본은 주로 영상 진단 기기에 관련된 걸 주로 하는, 이게 아시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기를, 한국은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의료기기를 발전시켜서 빅데이터화해서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그 공장장이 얘기하는 걸 정답은 자기 같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단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GE 헬스케어라는 큰 기업이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국은 결국은 뭐 스타트업을 통하든 뭘 통하든 간에 조그만 기업들이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먼저 ICT 기반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금 바뀌었죠.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정밀재생의료산업, 그다음에 진료정보 교류, 원격 진료를 통해서, 지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건의료 쪽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저희 원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쪼개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시 된다는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과학기술정통부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만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뭔가가 형성될 텐데 실제로 그게 좀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가 두 개일 경우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느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헬스,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 해외 진출이라든지 의료 시스템, 제약, 의료 IT, 맞춤형 패키지 전략 추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이건 주로 보산진에서 하는데 아마 여기도 보산진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산진에서 주로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ICT에 기반한 바이오 신약, 헬스케어 이런 데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시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 진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산업통상부도 ICT 융합의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R&D, ICT 전시회 같은 거, 보건복지부는 원격 의료 기반 구축의 해외 진출 지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스마트 검역 체계, 국가정보표준, 책임 강화 규정 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원은 이런 거와 관련했어요. 진료 표준화 이런 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기기도 이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의료와 관련된 지능력 로봇을 개발하자 한 70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재활치료 로봇과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티핑 포인트를 2018년부터 2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첫 번째가 2018년까지 모든 의료 정보를 저장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미 2018년은 다 가고 있는데 2달밖에 남지 않았죠. 이미 물 건너가는 것 같고, 2021년까지 로봇 서비스, 그 다음에 2022년까지 IoT, 웨어러블 인터넷, 3D 프린팅, 2013년에 이식기술, 의료결정 빅데이터, 여기 2023년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뉴 인터페이스, 주머니 속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유비쿼터스, 커넥티드, 홈 이런 거와 관련된 티핑 포인트 기술들을 통해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려는, 그죠? 개인 단위로 하려는, 병원 단위가 아니고 하려는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 서비스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삼성 서울병원의 조제 로봇입니다. 약을 제조하는. 그래서 요 자율 이동 수송, 환경 소독, 실험실 제약, 멸균 등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 기술로 지금 정해놓고 가장 먼저 정부에서 지금 하려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이 필립스 응급의료기기입니다.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의료센터로 바로 전송하는 시스템. 요거와 관련해서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요거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거는 이 정도의 의료기기가 아니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벨 정도 기능 하는 굉장히 단순한 기능인데,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어러블 입는 거죠.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사생활 보호도 동시에 나타난다. 피로 회복이라든지 수면을 돕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요거는 뭐 의료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국회에서 부탁받아서 이 소방 공무원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채용을 늘리고 그들의 역할을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어보면 어떤 교수님께서, 서울의 모 법대 교수님께서 소방 공무원 뽑을 때 덩치 크고 힘 세고 그런 남자들을 뽑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옆에 계신 분 그때 지금 모 공단의 이사장으로 가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성차별적 발언이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이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냐? 웨어러블 그 인터넷으로 웨어러블 입는 옷을 활용한 기술을 딱 입으면 소방관들이 그걸 입고 30점까지 올라가는데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의 힘만 들이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하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피로 회복이라든지 수면을 돕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3D 프린팅은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분야에서 나중에 핵심 기술로 쓰이고 특히 장기 제작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조금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식 수술과 관련해서 인공심장 박동기, 통신 위치 동작, 건강 모니터링 이런 것을 체내에 이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이미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놀라운 얘기긴 하지만 칩도 여기 심을 수 있잖아요. 이미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다른 의료 관련된 제반 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의사결정 빅데이터인데 보시면 많은 데이터, 앞서 얘기했던 개인 단위의 많은 데이터들이 ICT하고 접목할 경우에 인공지능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서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 강의 이번에 핵심인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 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을 알려드리면 저희가 그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2달에 한 번씩 뽑아서 저희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뽑아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요. 확인조사를 실제로 해서 그 중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 탈락한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근데 그때 우리가 활용한 것이 그전에는 수식으로 활용했어요. 간단한 수식을. 27개의 각종 그 테이블 데이터들을 칼럼을 넣어가지고 사용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작년부터 AI 일부를 넣어서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히트율, 이렇게 그 복지 사각지대를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국정감사 때 워낙 블록체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블록체인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저희 쪽은 AI 쪽으로 해서 아마 할 건데 저희 지금 연구센터에 빅데이터 전공하신 박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금 모형 고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의료 쪽도 결국은 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은 지금 어떨까? 외국은 아마 동향조사 해보셨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은 지금 어떨까? 생각해보면 중국은 이미 원격 의료를 하고 있죠. 중국은. 제가 2월 달에 중국 상해에 학회를 갔었어요. 학회를. 그래서 학회를 가기 전에 이제 미리 참가하겠다고 그 신청서 내고 갔었는데 아무리 봐도 약간 찝찝한 거예요. 가는데 이 학회가 약간 사기가 아닐까. 같은 장소에서 너무 많은 학회가 열린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조교한테 야 일단은 참가비를 내지 마라. 현장에 가서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상해를 갔어요. 그 장소에 그 호텔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회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와서 그거 묻는 사람 많은데 여기서 학회가 실제로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출장 취소하고 다 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산단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왔는데. 그러면 가까운 병원이라도 한번 방문하시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 편법이긴 하지만 가르쳐 줬는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해에 가면 복단병원이라고 있어요. 복단병원. 중국은 다 국립병원이잖아요. 복단병원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대하고 비슷해요. 그 마크도 거의 비슷해요. 고려대 마크랑. 그래서 그 복단병원을 갔었는데 토요일에 갔었어요. 오전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그 중국 대륙답게 정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머리 까만색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접수하는 창구도 없고 왜 그런가 보니까 걔들은 벌써 이미 QR로 하고 돈 지불하는 것도 그 중국 애들 지불하는 거 뭐죠 그게? 무슨 페이잖아요. 알리페이? 그걸 다 지불하기 때문에 창구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큰 대도시 이외의 시골 지역은 아예 병원이 없기 때문에 원격 의료를 통해서 이미 진단하고 예를 들면 피부에 뭐가 났다. 사진 찍어서 보내면 진단을 받고 약을 구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냐 물어보니까 병원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IT 우리 지금 카카오 같은 이런 데서 정보들을 끌어모아서 빅데이터식으로 해서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 히트율이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는 히트율이 한 80%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게 필요한데 원격 의료와 관련된 법이 우리가 이제 금지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금지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대형 병원에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원격 진료하는 원격지에서 대도시에 있는 대형 병원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그만 시골에 있는 1차 병원은 다 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게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아주 의료비의 격차가 커지고 의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하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인데 최근에 일본도 원격 의료와 관련된 법들이 완화되면서 곧 시행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빨리 이걸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제가 국정감사 이번에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 여당 쪽은 아직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사실은 의사결정 빅데이터 이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구글 글래스라고 많이 아실 건데 2023년 안경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효과적 수술이 가능할 것이다. 증강현실은 의료 쪽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박물관 이런 데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곧 빅데이터의 하나의 원천 자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말도 할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봤던 그 의료기기 진단 키트 중에서 대부분은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소변을 봤을 때 그 결과물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아마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고대 안암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를 잇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도 2024년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커넥티드 홈이라고 해서 2023년에 가정용 기기 50%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장애인이나 노인, 치매 환자에 대한 즉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될 것이다. 최근에 그 여기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 가능하시죠? 저희 집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여행 갔다 겨울에 내가 지금 출발하는데 보일러를 켜고 싶다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은 우리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개발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이게 개발되면 독거노인 이런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하는 왓슨입니다. 왓슨은 잘 아시다시피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I 의료기기입니다. IBM에서 만들었고요. 1,500만 페이지의 전문 자료,
300여 종의 우리 의학 학술지를 여기 담고 있고 200종 이상의 의학 교과서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에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캐더린 암센터에서 레지던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왓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길병원에서 제일 먼저 이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한 일과 왓슨이 한 일을 한번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대장암 3기에 있는 조태현 씨인데 의사가 한 일은 14일 날 3기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16일 날 복강경으로 결정체, 즉 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암세포가 남을 수 있어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왓슨에게 추가 치료 여부 및 치료법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만 왓슨이 12월 5일 날 조 씨의 나이, 몸무게, 전신 상태, 기존 치료법, 조직, 혈액,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입력을 했더니만 단 수초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폴폭스, 케이폭스, 항암제 약물 치료를 제안하게 되고 이것은 의료진이 제안한 진단 방법하고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병원에 왓슨 도입했을 때 5개월 동안의 성과는 진료 일수를 주 5일, 근데 진료 일수가 주 2일, 환자 수가 270명, 협진 참여 의료진이 40명, 왓슨에 진료한 암 환자 수가 암 종류 수가 7개, 왓슨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90%. 그래서 왓슨이 길병원이 왓슨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암에 있어서의 순위들을 보시면 대장암이 18위에서 8위로 뛰어들었고요. 심평원 평가 결과겠죠. 유방암은 13위에서 9위, 폐암은 20위에서 10위, 위암은 17위에서 12위, 간암은 16위에서 14위로 순위가 상승되는 결과가 났다.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도 앱 버전이에요. 제가 올 초에 만든 자료인데 최근에 기사에서 나타난 게 왓슨 또 오류가 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료가 없다. 더 이상 넣을 자료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병원들 간에 진료 정보가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그걸 서로가 공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더 할 거고 이게 공유가 된다면 훨씬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날 텐데 단지 논문이라든지 어떤 그 임상 실험의 결과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올 초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미 50개, 미국이 21개, 인도가 16개. 그래서 인도 만니팔 병원에서는 환자 1000명을 했는데 의사치료법과 약 80%가 일치했다. 보건의료 쪽에서는 아마 동향조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인도가 굉장히 의료기술 쪽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쪽이 굉장히 인도가 발전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왓슨은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자료들을 Ask 왓슨을 클릭하면 처리한 결과에 따라서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데 초록색은 추천, 주황색은 고려, 빨간색은 금지 등으로 표시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 최근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폐로 전이가 됐어요. 전이가 됐는데 유방암에서 폐로 전이가 됐다는 걸 알고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달.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나 이 왓슨을 이용하면 아주 수초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겠죠, 앞으로.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들어가는 원천 데이터, 이게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데 왓슨 같은 경우에 이건 계속해서 학습하는 러닝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계속 잘못된 학습을 반복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주워서 들은 얘기인데 이 정형 데이터 말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것도 사실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환자의 혈색, 그다음에 움직임, 동작,
이런 것과 같은 것도 좀 포함이 되는 앞으로. 그래서 왓슨은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치료 옵션이 다양한 암종의 경우 치료법의 제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누가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이 하나의 단일 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마 그거는 모든 인간의 질병에 극복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현재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의료기기에 관련된 빅데이터와 의료기기와 관련된 얘기였고,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보장정보원에 그리고 이쪽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한 점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암에 걸렸을 때 왓슨을 이용할 것인지 의사를 이용할 것인지 하면 선택 왓슨으로 할 수 있겠어요? 왓슨으로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이용. 그래서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을지 현명한 방법이긴 하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왓슨 자체가 진료를 위한 의사 결정을 위한 보조기기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책임은 문제는 모든 다 그거를 의사한테.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 AI의 법인격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과연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AI에 대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결국 의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하고 동시에 했을 때 결국은 의사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게 정말 활성화되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2020년이 되면 사회과학은 이제 교수가 필요 없다. AI가 논문을 다 써준다. 통계도 다 돌려준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AI와 관련된 법인격에 대한 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자가 누구냐? AI냐? 그럼 여기서 진단자가 누구냐? AI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들이 뒤따라야 되겠죠. 보건의료 분야에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차세대 블루오션이 있어요.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요. 과기정통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플랫폼 역할이에요. 이 정보들을 끌어모으는 이 역할을 어디서 할 것이냐. 과기정통부에서는 그쪽에서 하고 싶겠죠.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싶겠죠. 이걸 어디서 할 것이냐 라는 얘기는 있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현재로서 할 수 없어요. 해도 제한적일 거고.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원의 G 헬스 시스템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개인 건강관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보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어서 이미 저희가 구축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국내 기업에 있어서 이 플랫폼을 선점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원격 진료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만한 자본력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권력, 강제력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소프트 정책연구소와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의료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주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보장정보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그다음에 보건사회연구원,
그다음에 복지콜 129 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현재.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근데 일부 저희 여기 GLS에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데이터만 들어와 있지만 심평원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은 되어 있어요. 현재 연결은 되어 있는 구조다. 그런데 그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료정보 표준이고 EHR, EMR에 대한 인증 사업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다.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 단계는 그리고 그 기술적 노하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왜 이게 필요로 하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에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다 모으고 있으면 자기의 건강 증진, 그다음에 질병 관리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자기의 정보에 대해서 조회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가 트랜스퍼 되더라도 그 병원에서 바로 이러한 정보들을 뽑아볼 수 있다.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미국의 블루버튼 같은 경우에 이 정보를 클릭하면 관련된 정보들이 다 뜨게 되어 있죠. 일본에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도 일본 후생노동성 나비를 통한 네이비를 통한 의료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 있고 저희도 지역 단위에서의 빅데이터 시범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권역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잘 안 돼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기존의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예. 그 아까 예. 지역 단위라는 그 의미가 예. 결국에는 예를 들면 무슨 구이라는 이런 부산 부산 광역권 광역권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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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결국에는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기 위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한 건데 현재 지금 처음부터 그 사업을 같이 하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각 지역에 있는 의료원, 공공의료원 이런 것들 묶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국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 이런 게 한 5천 개가 넘어요. 그것만이라도 다 모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대학병원을 이쪽으로 넣기 위한데 한 가지 제약 요인이 있어요. 아시는 분? 부산 같으면 거점 광역 사업의 그 중심 역할을 부산대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소프트 정책연구소는 그 위에 부서가 어디예요? 조원부처가. 저희는요. 부산대 병원은요. 교육부예요. 교육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새로 부임하셨는데 저희 원장님이 보험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모으는 것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의 사업을 확장하는데 왜 잘 안 되냐?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뭐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부밖에 안 돼요. 뭐 5개 기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산발적으로 운영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통부라든지 복지부, 조무처 간의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도 드디어 이제 인식을 했어요. 제일 먼저 인식한 건 과기정통부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인식을 했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인식을 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앙부처 간의 사업 연계 및 플랫폼 역할 기관에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원장님이 저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교육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 및 무관심입니다. 방금 저 오면서도 저 삼성병원에 교수님하고 같이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삼성병원에서 저 자료를 왜 내놔? 왜 내놓을 이유가 없다. 어? 저 아주 가지고 있으면 화폐적 가치라든지 금전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엄청 높은데 그걸 굳이 공유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민간 부분의 참여 부족 및 무관심이다. 그럼 이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공공부터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해서 확대를 한다. 확대를 하면 중소병원들은 일단 들어올 거예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근처에서 제일 큰 게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가 이 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할 때 처음부터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지금 GLS 하는 게 보건소 중심이잖아요. 공공의료원을 거기다 23개를 가지고 들어와요. 교육부하고 잘 연계돼서 대학병원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만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만 해도 굉장히 방대해질 거예요. 그러면 중소병원, 저희 동네 같으면 제일 중소병원 유명한 게 청구성심병원인데 한 200병상 정도. 이런 데가 이제 필요하니까 사업이 참여할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단계가 아마 대형 병원일 건데 대형 병원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중소병원까지만 참여하면 원장님하고 제 생각은 어느 정도 보건의료에 대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플랫폼은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병원도 만약 원격 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 시스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되는 법률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의료 민영화 이게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만 돼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할 건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주도에 이 영리병원을 만들었어요. 중국에 녹지병원인가 그걸 만들어서 제주도에다가 영리병원 신청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냈는데 결국은 부결됐거든요. 근데 그건 원래 영리병원 하려고 만든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녹지병원이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려고 만든 건데 결국은 그게 허가가 안 났어요. 우리 법상에. 지금 안 됐어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반대해요. 이거 되면 오히려 의료 형평성이 떨어질 것이다. 대표적인 게 차원병원인데 저희가 차원병원을 모르다가 박근혜 그때 박근혜 그 특검할 때 그 최순실하고 다녔던 그 병원이 차원병원인데 굉장히 고급 병원이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병원. 뭐 안티에이징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 이게 되고 나면 더 좋고 특히 문제는 원격 진료와 관련 법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단계는 어떠냐? 원격 의료의 제일 큰 목적이 뭘까요? 원격 의료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내가 우리 동네 병원이 없으니까 영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ICT 기술을 활용해서 내 병을 전달하게 진단받고 특히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 약타로 매번 대도시에 나가는 고생을 들고 그냥 약을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계 데이터를 보고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검사와 진단은 9%, 그 다음에 영상 판독이 한 30%,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트랜스퍼예요. 병원 이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격 치료의 목적인 거기서 검사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처방까지 받는 이거는 9%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왜냐? 의료기기 지금 못 쓰죠. 원격 의료 때문에. 원격 의료 불법이죠. 의료 민영화 안 돼 있죠. 이 때문에 다 3자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저희 이제
그 GLS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진료 예약, 증명서 발급, 검사 내역 조회와 같은 것들인데 저희 원에 있는 건 대부분 공공부문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또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군 단위 지역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2차 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보건의료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청송에 하나 있고요. 경북 청송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진안에 하나 있어요. 진안. 근데 여기 문제점 또 여기 여러 가지 많은데 의사하고 간호사 못 구해가지고 진안은 제가 알기로는 오픈하고 1년 뒤에 준공하고 1년 뒤에 오픈했어요. 이유가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안 와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정부가 해결하려고 결국은 공공의료대학교를 남원에다가 지금 세울 예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요게 제가 그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연구센터에 있는 그 AI 전문가 박사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플랫폼 형태예요. 환자가 왼쪽 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관, 정부부처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플랫폼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안에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EMR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 유전 정보, 건강 정보, 진료 정보, 개인 정보들을 넣고, 그 다음에 웹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 진료, 원무, 진료 지원, 통계, 그 다음에 정책과 같은 것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분석, AI 예측, 통계 분석, 정책 분석, 응급 환자 분석, 표준화와 관련된 분석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사업, 보건관리, 노인건강, 지역보건, 건강 증진, 생애관리와 같은 사업, 크게 4개의 큰 카테고리로 플랫폼을 형성합니다. 그럼 연계를 어디다 해야 될 거냐? 연계를 첫 번째는 공공기관입니다. 현재도 지금 저희 연계는 되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대학 결핵협회 이런 거와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기 토론회에서 시작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작했던 이유가 심평원에서 심평원 정보를 민간에다가 판 적이 있어요. 돈을 받고.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토론회가 벌어지고 앞으로 빅데이터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와 연결을 해야 된다. 공공기관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는 이제 이미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공보건소 3,500개의 보건기관이 있다. 요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만 포함했을 때 그렇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약국도 있어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한의원도 있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조산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 이런 것들 다 연결하면 약 한 5천 개 정도 돼요. 5천여 개. 요거를 일단 먼저 연결하고 마지막에 결국 요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요게 키 핵심이겠죠. 민간 영역의 의료기관, 개인, ICT 활용한 의료기기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 PHR이죠. 그 다음에 기업, IT 업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카카오와 같은 IT 업체. 그 다음에 제약업체, 의료기기 이런 것 등이 마지막으로 연계되면 통합적인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의 플랫폼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 관리를.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과기정통부의 생각이 다르고 보건복지부 생각이 다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지금 저희 원에서는 저희가 이걸 하자는 거죠. 저희가. 근데 실제로 뭐 이거는 옵도 레코드는 겁니다. 밖에 가서 여기도 뭐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 원에도 사정이 있어요. 안 되는구나. 옵도 레코드 아니고 사정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인력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실제로. 여기는 전문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가 계신가요? 저희 원에도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잘 없어요. 저희 원에서 GLS 시스템 구축해 왔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부처에는 있느냐? 그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융합을 해야 돼요. 융합.
저처럼 보건 정책 한 사람, 보건 행정 한 사람, 그다음에 IT 한 사람, 이처럼 소프트웨어 한 사람 이렇게 융합하지 않으면 이거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잠깐 박사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랑 우리랑 MOU가 맺어져 있어요. 맺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삼성병원이에요. 삼성병원에. 저도 삼성병원에 가서 그 옛날에 삼성병원의 모기업이 삼성생명 뭐잖아요. 거기에 실장님한테 직접 제가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삼성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개 기관만 연계해도 어느 정도 이거에 관련된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은 각각 관리하는 기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주최하는 중앙부처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묶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특히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다가 이 플랫폼을 얹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아마 여기서도 아마 디지털 헬스 쪽에 이쪽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다 융합돼야 되고 서로 연계돼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그걸 누가 조정하느냐. 어느 중앙부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하느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현재 보건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꼭지가 있지만 병원 정보 시스템 말고 의료기기를 활용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의료기기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저희 원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